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걸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본격적인 자금 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99년도에도 그랬고 2006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났지만 이런 기간이 굉장히 짧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게 한번 시작되면 거의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사리 그렇게 끝날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 한 1년 정도 지켜보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일단은 나오고 있는 정책의 강도가 되게 정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단순히 코스닥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코스닥 정책은 코스닥 관련 정책이 사실 일부분인 겁니다. 결국 이 정책을 쓴 가장 큰 의도는 일단 는 우리한테 제일 두려운 변수예요. 확실히 가 여기서 급등을 하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은 최근에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닷컴 버블 이유가 아니라 닷컴 버블보다 더 크겠죠. 이번 시장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지금은 뭐 언제 깨질지 뭐 붕괴 터질지 모르지만 버블에 저희가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버블에 조금씩 진입을 해가는 건 같아요. 아, 조금씩이면은 네. 아직도 여력이 네, 많이 네. 남아 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연말 이전에는 네. 아직 버블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버블에 조금씩 진입해 나가는 단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정말 그 포모라고 불리는 자금 이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는 ETF라는 수단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는 종목에 자신 없으니까 ETF로 살래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돈들이 매일 거의 지난주부터 거의 조 단위로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금의 급격한 쏠림 현상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게 많은 사람 어떤 이들한테는 이거 살짝 고점 아닌가? 이제 포모에 좀 절정이 오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걸 보면 네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본격적인 자금 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99년도에도 그랬고 2006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났지만 이런 기간이 굉장히 짧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게 한번 시작되면 거의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단히 강한 거고 네네. 99년에도 지나 보니까 버블이었던 거잖아요. 터져봐야. 지나 보니까 거기가 고점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를 알고 있고 또 이전에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자료들이 있다 보니 사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해서 그런 거지 어쨌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지금 들어오는 돈의 단위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이 시장이 쉽사리 그렇게 끝날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강해도 너무 강한 증시가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니까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나 이정표가 있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건 뭐냐면 야 오르는 건 좋은데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일 텐데 속도야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조절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가 가는 이정표의 마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빠른 속도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연말 또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이렇게 빨라진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속도의 이익 증가는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도의 속도로 이익이 늘었기 때문이고 아마 제 방송을 보셨다라면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가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 당시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미국에 비해서는 되게 생각보다는 아니 그런 정도 좋은데 그거를 반영을 좀 덜 했었죠. 그러다가 지나 보니까 실적 발표하니까 와, 이 정도였어 하고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장은 애널리스트들의 손을 떠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애널리스트들은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 이성 외에 열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감정도 근데 들어가 있고. 아마 그거까지는 이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향후에도 이런 일들을 자주 보시겠지만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앞으로 전망하기보다는 오르고 나면 목표 수익률을 더 올리고 올리고 나면 목표 수익률을 더 올리는 그런 좀 시장을 못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제가 딱 그러고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작년 연말에 그 10월 달에 올해 코스피 상단은 4,500으로 잡았는데 그 당시 때 높게 잡았다는 평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저희 하우스가 제일 낮아가지고 1월 초에 5,200 잡았고 그렇죠. 네. 이번에 6,000으로 좀 크게 올려놨는데 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숫자란 좀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직업인데 지금 그게 솔직히 쉽지는 어렵죠. 않은 것 저도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만큼 분위기가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세고 역대급의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게 특이한 게 어지간한 매크로나 정치적 리스크는 다들 신경 안 쓰더라고요. 가령 이제 트럼프가 어제 그 장 시작하기 전에 한국 관세 다시 25%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들 좀 초반에 긴장 바짝 했는데 결국에는 상승세로 끝냈잖아요. 사실 관세 영향이 원래도 없었던 게 네. 예컨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관련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올랐던 자동차 관련 기업의 상승은 네. 관세와 무관하게 오른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 뭐,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차가 많이 팔려서 주가가 올랐다라면 관세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로봇이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겨서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로봇에 관세를 먹이겠다라고 하면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볼 땐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원래도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다 하면은 전가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게 뭐 그리 큰 걱정이에요. 근데 미국만 죽어날 전가도 텐데. 시키기가 쉬울까요, 미국 입장? 우리 100%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네. 사실은 협상용이라고 일단 시장에선 분명히 알았던 것 같고 네네. 그만큼 우리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네.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했었을 때 그 의도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작년 4월부터 저희가 몇 번이나 경험해 오다 보니까 많이 경험했죠. 나름의 뭐 대응 매뉴얼은 있었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 속도를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버거운 그게 장이다. 쫓아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 이런 연습들이 전 잘 안 돼 있다라고 봐요. 제가 애널리스트 저도 이제 우리 뭐 제가 이제 선배죠. 뒤에 우리 김병헌 네네. 연구원님도 나오시지만 같은 전략을 오랫동안 했었던 사람으로 놓고 보면 네. 특히 이제 일반적인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담당 회사에서 주는 그 가이던스라는 게 네. 있어요. 그죠? 전망치를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본인 스스로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큰 변화를 감지를 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맞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그 회사가 주는 가이던스에 따라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뒷북을 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에 대한 신뢰를 조금 뒤로 할 수도 있는 물론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많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초강세장의 특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숫자라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라는 건 투자자들한테 뭐 이 정도 왔으면은 뭐 싸다 비싸다 약간 기준점은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숫자를 따라가기가 힘든 장세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걸 보고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판단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요? 어떤 제가 걸 이제 앞서도 조금씩 이제는 이 시장의 영역 자체가 뭔가 실적 베이스로만 올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도 제가 살짝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시장이 실적 중심으로 가다가 더 과열이 되고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기대가 많이 커지면 흔히 얘기하는 버블 장세가 됐었을 때는 머니 게임으로 변질된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 추정치만큼이나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올지. 네. 결국 돈이 들어오면 사실은 정당화되지 않는 주가를 사실은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뭐 저희 흔히 말하는 멀티플 리레이팅. 맞습니다. 예, 훨씬 더 리레이팅이 많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켜보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은 뒤따라가기 많이 바쁠 거고 네. 투자자들은 그래서 혼란스러울 거고 결국 투자자들은 굉장히 기댈 때가 또 유튜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튜브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보시다 보니 사실은 이것도 역시 시장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이 강한 시장에서 뭔가 시장을 제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꾸 엇박자가 날 개연성도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2006, 7년도 또는 99년에도 경험을 해보면 네. 시장이 이렇게 강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강했는데 왜 없을까? 그러면 지금 시장을 빗대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 정도 올랐으니까 너무 과열이야. 조만간 조정이 오지 않겠어? 라고 해서 인버스를 사시거나 아니면 일단 주식을 먼저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서 기다렸는데 그 뒤에 오라는 조정은 안 오고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기간 강해지다 보니까 당신들 스스로 그럼 내가 틀렸나 하고 지금이라도 잡아볼까 하면 그때가 조정인 거죠. 보통 이런 초강세장이 오면 조정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조정이 오긴 오는데 그 오는 시기가 우리가 원래 통상적으로 봤던 시장보다도 훨씬 더 뒤에 오다 보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만약에 거의 꼭지 부근에서 잘못 잡게 되면 그 조정을 또 감내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저 역시도 조정이 딱 언제 옵니다. 얼마까지 빠집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될 거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린 목표를 봐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시장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본다라면 그 목표만 보고 혹시 뭐 내가 사고 좀 더 사다가 조정이 오면 좀 더 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조정을 내가 다 맞춰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시면 엇박자가 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참 이게 그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도 이게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게 누군가는 혹은 어디 그 언론사나 이런 데서는 항상 조정의 타이밍과 조정의 강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가 다들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 뭐 기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네. 왜냐면 분명히 기자분들도 솔직히 제가 보기엔 초보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기자분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기자분들이 뭔가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오래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2, 3년마다 수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시는 모든 기자분들이 다 초보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들이 보는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사를 읽고 나면 사람들이 또 불안해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사를 보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볼 때는 내가 뭔가 완벽하게 시장을 다 맞추겠다, 뭐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그냥 큰 그림 정도만 놓고 거기에 어떻게 유연하게 잘 따라갈까라고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고수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 정말 예측을 너무 잘하거나 아니면 너무 인사이트가 있어서 남들이 모르는 미래를 바라보는 게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냥 강세장이 강세장이란 것만 아는 것도 좀 고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의 그렇죠. 위치가 예. 어디인지 그렇죠. 그냥 강세장이면 그냥 이게 강세장이고 강세장일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그것만 충실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안 버리고 충분히 기본에 충실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충분히 거두실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얘기를 한다던가 또는 일부 제가 볼 땐 방송을 보면 마치 당신들 스스로가 뭔가 전지전능한 분인 것처럼 얘기하신 분들도 봤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실력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저는 리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강세장이고 강세장이면 그냥 강세장인 걸 느끼고 강세장일 때 어떻게 매매를 하고 포지션을 갖는 게 더 유리한지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것만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응하는데 너무나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 환율이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원달러 맞습니다. 환율이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50원 정도 하락한 그렇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지난 연말에도 제가 올해 시장 지난번에 우리 연합에 나왔을 때도 전망을 주셨을 때 저는 올해는 되려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드렸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제가 얘기했었던 원화 강세에 대한 이유 때문에 강세가 된 건 아닌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더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인즉슨 제가 얘기한 이유까지 더 붙여지면 그게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되는 WGI.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 원화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강세를 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선 어쨌든 지금 그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전반적으로 환차 이익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 입장에선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들이 있다라면 네. 주식 시장과 또 우리 서민분들을 또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안정될수록 수입 물가가 낮아질 거니까 우리가 들여오는 원유나 농산물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을 거니까 서민분들의 생활에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봤던 영업 이익과 관련해서 역시 원화가 강세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조금 내려올 수 있는 수출업체들 중심에서 그런 양면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화가 강세 기조로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동시에 요즘에 코스닥 쪽들이 굉장히 네. 코스닥이 시장이 세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연초 이후로 코스닥이 22% 올랐고 코스피도 22% 올라서 딱 둘이 키 맞추게 네. 됐더라고요. 네. 이제는 코스닥이다. 그리고 원화도 강세니까 대형주 말고 코스닥 혹은 중소형주로 좀 본격적으로 갈아타자. 여기에 대한 좀 시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스닥 관련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뭐 코스피 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역시 강세가 시작됐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분명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코스피는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익 증가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평가돼 있는 것도 맞고 여전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에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이 있다라면 코스닥은 안타깝게도 실적 개선은 동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이란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설명 시장 안 같은데. 되겠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그만한 실적 개선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정부가 코스닥 지수를 크게 올리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지를 보여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실제 뭐 3천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3천이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천으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정책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네. 그러면 그 정책적인 힘이 상당 부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선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코스닥 시장이 더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게 AI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AI가 투자 중심에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을 하면서 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거기에 일정 부분 발을 들여놓을 수 있으면 생각보다 강해질 수도 있겠죠. 예컨대 요즘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I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지컬 AI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피지컬 AI가 좋아지는데 그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한국 것 이런 식으로 또 그게 또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실적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지금 그런 밸류에이션 점에서 보면은 막 네. 몇천 배씩 되는 그렇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이 있어요. 반도체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런 실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혹시 그런 지수가 달성이 된다면 정책적 힘과 또 유동성의 힘 이런 것들 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네. 이런 것들 내서 다소 과하게 움직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 역시도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동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코스피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는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투자하시려는 분 더 많은 돈을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일단은 뭐 변동성이나 위험 관리는 이전보다 그 코스피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위험 자산이라는 게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많이 오른 만큼 그만큼 위험을 수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위험을 내가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들한테 묻는 것도 있지만 위험을 안지 않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네. 대부분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정말 좋은 수익을 거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정말 열심히 하셨고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도 있으셨겠지만 그만큼 본인 스스로 그 위험을 감내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위험하지 않은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없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하고 네.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아까 이제 뭐 숫자로 따라가기 힘든 이런 장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과거에 그 여러 가지 뭐 닷컴 버블도 경험을 하셨고 0607년도도 경험하셨었는데 그 과거의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정말 증시가 과열의 절정에 왔다. 혹은 이제 강세장의 끝에 도달했다. 이런 식의 좀 시그널 지표로 참고해 볼 만한 게 저희가 있을까요? 투자주들의 광기죠. 예, 그 광기는 뭐냐면 버블이란 자체가 나올 때 완전히 무시해요. 사실 지난 중반이었었죠. 2025년 중반에 버블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AI 버블 말씀하시죠? 예,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고 저는 그래서 우리 방송에 많이 나와서 버블이 확실히 아닙니다라고 네. 여러 차례 강조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월이 되니까 지수는 더 올랐는데 저평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얼마나 그때도 밸류에이션을 들이대는 잣대가 잘못됐느냐는 얘기입니다. 특히 퀀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전에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장이 이전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장이라 그런 전례를 들어서 얘기했을 경우 틀릴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되려 오류를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해서 아는데 네. 우리 후배들은 그걸 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후배들 방송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거 분명히 오판할 텐데 나중에 더 오르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지? 라는 우려가 들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어차피 저도 전략을 오랫동안 했었던 사람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제가 전략은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는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현성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더 느끼는 게 정부 정책에 정말 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 정책에 반해도 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틀린 얘기고요. 반하면 안 된다. 반해도 될 때도 많아요. 결국에는 네. 정부가 정책이 나왔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정부 정책이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정부의 실행 능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 정부의 실행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네. 만약에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면 거기에 반하면 안 되는데 한다고 보더라도 정책의 목표는 있으나 이 정책 실행 능력이 약하다던가 아니면 이 의도가 되게 어설픈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되려 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국내 부동산 관련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말고 이전까지 있었던 부동산 정책 보면 제가 볼 땐 거의 헛다리 짚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려 더 가격을 올리게 올렸죠. 만드는 그렇죠? 정책. 그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을 볼 때는 정책의 의도 그리고 강도 이걸 미칠 파장을 일단은 고민해보고 제가 볼 때는 투자하게 맞는 거지 사실은 정부에 꼭 반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를 코스닥 3,000포인트를 보내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가능할까요? 현재 3,000포인트가 갈 건지 알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은 나오고 있는 정책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정책의 일단은 목표는 둘째치고라도 방향성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나오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되게 정교합니다. 저는 이 정책을 볼 때 정부의 정책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단순히 코스닥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코스닥 정책은 코스닥 관련 정책이 사실 일부분인 겁니다. 결국 이 정책을 쓴 가장 큰 의도는 가장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겠다라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시가총액을 계속 메워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기업 중에서 하나만 빼놓고는 전부 다 혁신 기업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벤처 기업들이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고 테슬라가 그렇고 구글이 그렇고 이걸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5,000포인트 내질렀는데 나중에 그런 혁신이 없고 이런 지속성이 없다라면 사실상 이건 사상 누각입니다. 결국은 많이 오르겠지만 나중 원위치로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정책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시장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만 어차피 올라가다 내려가다 반복할 텐데 그래도 지나 보니까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시작을 주려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벤처기업들이 나오고 이 많은 벤처기업들이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현대차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 벤처가 잘 돼야 되는 거고 이 벤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벤처는 IPO를 통해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현재는 코스닥 시장 자체를 투기판이 아니고 네. 또 우리가 생각하는 2부 리그 시장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은 정말 성장하는 기업이 들어가는 좋은 시장이야라는 인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정부의 정책들을 면밀히 봤어요. 여러분들 저는 정치색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보니까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벤처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들어오고 이게 향후에 나중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정교하게 정책들을 앞뒤가 맞도록 굉장히 잘 짰다라는 걸 봤고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어떤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있는 돈들이 우린 이런 걱정도 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돈 벌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보유세를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타이밍도 되게 잘 맞습니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최근 뭐 1, 2주 동안 대기업들 성과금 나오면 다들 시장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 다 부동산 사러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타이밍에 딱 이렇게 부동산 맞습니다. 규제도 예고하는 네. 거 보면은 여러모로 정말 뭐 공부 준비가 많이 됐습니다. 이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제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게 몇 점짜리인지 이렇게 점수를 먹일 수 있지만 이번엔 정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정책의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정책에는 반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이런 것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일환이겠네요. 그렇죠. 많이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정 기업을 얘기하면 정말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있는 한 주식시장은 건전화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신 여러 차례 기회는 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차례 기회나 또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네. 정말 투자자들이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겠다라면 그거는 그분들의 책임인 거잖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폐지에 대한 요건도 되게 강화해주고 그런 면에서 시장에 대한 자정작용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아니 이제 또 이제 궁금한 게 네네. 그 전체적으로 시장의 판들은 되게 잘 깔렸고 네. 근데 좀 보면 강세장이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근데 지금 이번에 강세장을 보면은 거의 가는 종목들, 가는 업종들만 갔잖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면은 그 강세장의 온기가 그 동안에 더 올랐던 업종들로 좀 더 확산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확산이 된다라면 네. 그 기업들도 AI나 뭐 이런 산업군 중에서 이쪽도 그런 게 수혜가 될 수 있어요라고 해서 옮겨가는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종은 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전에도 대부분의 강세장을 놓고 보면 그 시장을 끌어올리는 산업과 관련된 변화와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올랐죠.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조금 고민인 건 뭐냐면 그렇지 않은 업종들 중에서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아직 정부가 상법 개정을 다 끝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차 상법 개정, 즉 자사주 매입소가 의무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요거의 활용 정점이 세법 개정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속세를 낮춰주는 모습들까지 나온다라면 의외로 현재 시장에 속해 있지 않은 주제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강세장에 뭔가 편승할 수 있는 기업들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대이동을 하고 있다.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자금을 좀 줄이고 코스닥 종목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사실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중에서 그냥 내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어느 시장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예, 그냥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코스닥 기업이 좋으냐, 코스피가 좋으냐는 실제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극명합니다. 당신들의 선호가 있으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조금 대형주를 많이 선호하신 분도 있고 부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중소형주 이상은 안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네, 네. 나름대로 그 취향에 맞게 제가 볼 땐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잘 찾으면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코스닥 이야기를 코스닥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빨리 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내일 나올 줄 알았었는데 오늘 장 마감 후 그 사상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되죠. 일단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2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영업이익이 아마 제가 알기 영업이익률이 58.6%인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분기 거의 뭐 기준으로. TSMC를 매출 총이익률 관점에서 이겼다고 막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결국 반도체 현재 기업들이 Q가 아닌 P의 승부가 되고 있다. 네. Q는 물량이고요. P는 프라이스니까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왜 올랐는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우리한테 팔 때 GPU가 물량이 풍기했죠. 그렇죠? 물량이 풍기했으니 물량을 많이 판 건 아니잖아요. 늘긴 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풍기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뭘 했나요? 가격을 계속 올려받았죠. 야, 이 가격에도 사가려면 사가. 그렇죠? 이 가격에 사가려면 사가. 그걸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AI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이익을 내냐면 반도체를 정말 많이 만들어서 그죠? 싸게 팔아서 이득을 많이 했었던 거고 Q로 승부를 그렇죠? 봤었고. Q로 물량으로 많이 해서 승부를 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는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 물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를 살 사람들은 줄을 서 있으니 지금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뭐 전 분기보다 뭐 2배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싫으면 마라. 좀 그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죠. 정말 많이 받아야 되죠. 그렇죠? 저도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구글 애플한테 그냥 갑질 중에 갑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야, 너 와서 무릎 꿇든가. 진짜로. 그렇죠? 언제 해보겠어요. 네. 이럴 때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깐부 해동 때도 결국에 온 그럼요. 이유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갑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 서민들한테 갑질하면 안 되겠지만 그 기업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갑 오브 갑으로서 한번 좀 콧대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건 이번에 하이닉스의 핵심 요인이 매출 증가율 대비 이익 증가율은 2배였다는 얘기는 그렇죠? 팔리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득을 붙여 팔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건 지속될 것 같아서 네. 그림 자체가 엔비디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실적도 저렇게 나왔고 삼성전자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게 4분기 실적인데 앞으로 1분기랑 올해 연간에 걸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향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 보면 거의 지금 일주일 단위로 올리고 있지 않나요? 서로 번갈아가면서 오늘 전자 올리고 그 그쵸. 다음 날 SK 예, 예. 하이닉스 올리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익 증가율을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상향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사실 목표 주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스피 추정치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대부분의 뭐 지금 연구원님이나 저도 비슷하게 해봤었지만 예전에 항상 보면은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이익에서 네. PER 그죠 이전에 했던 평균 PER 곱해서 내는 게 일반적인 공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공식인데 결국 이익치가 올라가면은 그 공식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목표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쳤다고 하더라고요. 잠정 실적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하이닉스가 잘해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앞으로 삼성전자도 잘하면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잘했느냐 삼성이 잘했느냐보다도 이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세계 기업들 중에서 10위 안에 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빅세븐 기업 빼놓고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유일하게 글로벌 영업이익 기준으로 10위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르면 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그렇습니다. 걸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반도체주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계속 들고 가면 좋은 주식. 저는 이렇게 봐도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주가 대응 측면에서 내일 실적 발표 이후로 컨퍼런스 콜까지 보고 나서 주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컨퍼런스 콜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 이후에도 그 뒤로도 상황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지난해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 되게 주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별로였죠.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반전했잖아요. 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주는 여러 가지 컨퍼런스 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AI를 하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현재 이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소통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AI를 하다 보니까 자꾸 상황이 바뀌어요. 와, 이번엔 반도체가 예상보다 더 많이 필요해. 이번엔 또 많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주는 가이던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되려 AI 관련 기업들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그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얘기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쪽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 보시면 시장에 조금 답을 찾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빅테크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M7 AI 빅테크 업체들 대상으로 꽃놀이패를 벌리고 있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들의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전부 다 M7 모두 S&P를 하회하고 있고 M7 지수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더라고요.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M7 주들. 얼마 전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돈남원이 아시죠? 네. 그분이 얘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분이 올해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빅세븐보다는 네. 오히려 다른 쪽을 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AI는 보는 게 맞는데 그럼 빅세븐은 왜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계속 써야 되니까요. 돈을 써야 되는 기업 말고 그 돈을 받는 기업에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또 비즈니스 모델이 좋지 않을까 해서 AI 로보틱스, AI 바이오 또 아니면은 뭐 피지컬 AI 네네. 이런 쪽이 더 유망을 하고 오히려 빅세븐보다는 얘들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저는- 거예요? 예? 동의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돈 쓰는 기업보다는 그 돈에 투자를 받는 기업이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에 그렇죠. 걔네는 돈을 쓰지만 우린 그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득 보는 사람들이 더 낫죠. 그러면 내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테슬라랑 메타 이런 실적 발표하는데 이번 네.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들이 캐펙스 가이던스를 상향하더라도 이들 주가는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진 않지만 결국 이 기업들도 결국은 주가가 되지 않을까요? 예, 길게 보면 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네. 지금 당장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겠죠. 네. 왜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결과물은 또 그 기업들이 가져갈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가 지금 좋지만 그건 투자 관점이잖아요. 네. 나중에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그들 기업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시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어떻게 보면 듀레이션 관점에서 시장은 지금 듀레이션 짧은 주식을 그렇죠. 좋아하는 거고 네네.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 하는 데들은 듀레이션 기니까 이건 좀 나중에 보자 이런 또 시각이 이런 것도 있죠. 그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모든 기업들이 다 이 AI에서 승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분명히 이 AI라는 시장은 한두 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서 뭐 구글처럼 그죠? 네. 구글처럼 옛날에 야후를 제끼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기업들을 무조건 길게 좋게만 보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놓치고 지나갔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 변동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 결정도 있고 앞으로 이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른 환율 변동이라든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일단 금리는 우리한테 제일 두려운 변수예요. 네. 확실히 금리가 여기서 급등을 하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유동성을 끊는 게 결국 금리가 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 이 흐름을 끊을 만한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엔 조금 더 제가 볼 땐 시간이 지나야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지금 당장은 이들 어떤 변수에 의해서 뭔가 시장의 흐름이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라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둘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특히 트럼프 같은 11월 3일에 중간 선거가 있고 네. 다카이치 사나에는 본인이 분명히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국채라는 걸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 거고 국채를 찍어낸다는 얘기는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를 올리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인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제가 볼 땐 결정하는 금리보다도 오히려 각국이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재정 적자, 너무 심한 재정 적자가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제가 볼 때는 더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연준도 너무 중요하고 네. 일본 중앙도 중요하지만 되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 각국에 너무 돈을 많이 쓰는 이것 때문에 혹시 국채 시장을 뭔가 좀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요 있을 것 몇 같습니다. 년 동안에는 중앙은행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행보보다는 정부의 재정 정책 훨씬 더 중요해 거기에 더 보입니다. 주목을 해야 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입미답의 주가를 저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좋은 시장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리하게 하실 생각보다는 좀 더 기본에 충실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종목이 다 내 종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게 생각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방향이 있다라면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반도체도 갔다가 자동차도 갔다가 바이오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실익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중에서 그래도 내가 보기엔 이쪽이 정말 유망한 것 같고 요거 하나 잘 들고 있어 보자 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강세장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분명 되셨으리라 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